새벽 4시 17분. 박서연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숨을 헐떡였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처럼. 잠옷이 온몸에 찰싹 달라붙었고 식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심정이 갈비뼈에 세게 부딪혀서 귓속에서 맥박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지우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였다. 일어날 수도 있다가 아니라 일어날 거였다. 그녀는 볼 수 있었다. 뒤틀린 철제, 산산이 부서진 유리, 빗길에 뒤집힌 딸의 차. 냄새도 맡을 수 있었다. 휘발유와 타는 고무 냄새. 느낄 수도 있었다. 자신의 세상을 파괴할 전화 한 통을. 그런데 가장 끔찍한 부분은 그녀는 이미 이 순간을 살았었다. 어제 아니면 내일. 시간이 자기 자신에게 접혀졌고 서연은 그 주름 속에 갇혀 있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간의 마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불안한 경험 중 하나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순간을 전에 살았다는 절대적 확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안다는 느낌. 시간 자체가 망가졌다는 감각.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의 뇌가 나 이거 전에 본 것 같은데 라고 속삭일 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진실은 어떤 초자연적 설명보다도 더 기묘하고 더 아름답습니다. 마음에 숨겨진 메커니즘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 자신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 일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박서연은 53살이었고 그녀의 삶은 스위스 시계처럼 정확하게 돌아갔다. 매일 아침 똑같은 커피 마그잔, 도자기로 만든 약간 깨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엄마라는 글씨가 희미해진, 매일 똑같은 출근길, 자신의 이름을 한 번도 배우지 않은 똑같은 색소폰 연주자를 지나쳐서 27년 동안 일해온 서울시립도서관의 똑같은 책장들. 그녀는 이런 게 좋았다. 예측 가능하다는 것은 안전하다는 의미였다. 루틴은 정상이라는 뜻이었다. 딸 지우는 북쪽으로 300km 떨어진 부산에 살면서 서연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IT 관련 일을 했다. 그들은 매주 일요일 저녁 7시에 통화했다. 그게 약속이었다. 그게 리듬이었다. 30년 된 남편 민호는 여전히 매일 아침 샤워하면서 음정 없이 콧노래를 불렀다. 여전히 커피잔을 싱크대가 아니라 조리대 위에 놔뒀다. 여전히 출근하기 전에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다. 이런 작은 짜증들이 삶이 정상적이고 견고하고 실제한다는 증거였다. 도서관은 언제나처럼 냄새가 났다. 오래된 종이, 가구 광택제, 그리고 표지 사이에 눌린 인류 역사의 희미한 곰팡이 냄새. 서연은 그 냄새를 사랑했다. 그것은 질서의 냄새였다. 물건을 놓은 곳에 그대로 있다는 냄새. 화요일 오후 그녀는 역사 섹션에서 책을 재배치하고 있었다. 손이 자동으로 움직이며 슬롯을 찾아내고 책등을 제자리에 밀어넣었다. 제2차 세계대전에 관한 파란색 책, 손가락이 천으로 된 제본을 만졌다. 그리고 현실이 갈라졌다. 그녀는 이걸 하고 있었다. 이걸 하려던 참이었다. 이미 이걸 했었다. 3가지 시제가 하나의 불가능한 순간으로 붕괴했다. 높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의 각도, 창고 데스크에서 들리는 먼 기침소리, 손끝 아래 천의 질감, 뺨에 닿는 공기의 온도. 그녀는 이 정확한 1초를 전에 살았었다. 손이 책 위에서 얼어붙었다. 숨이 멈췄다. 세상이 옆으로 기울었다. 그러더니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 그 순간이 지나갔다. 현실이 다시 굳어졌다. 서연은 넘어지지 않으려고 선반을 붙잡은 채 매우 조용히 서 있었다. 맥박이 목구멍에서 망치질했다. 그냥 피곤한 거야. 그녀는 빈 복도에 속삭였다. 잠이 더 필요해.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거짓말은 입안에서 구리 맛이 났다. 그날 밤 민호가 옆에서 코를 골고 있는 동안 그녀는 침실 천장을 응시했다. 익숙한 그림자들이 석고 위를 움직였다. 집은 익숙한 삐걱거림을 냈다. 빗소리가 창문에 속삭였다. 모든 것이 정상이었다.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 밤을 전에 살았었으니까. 그림자의 패턴, 민호의 숨소리 리듬, 등에 닿는 시원한 면. 그녀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았다.
정확히 7초 후에 차 한 대가 밖을 지나갈 것이다. 그녀는 세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헤드라이트가 천장을 훑었다. 서연의 피가 얼음물로 변했다. 예감은 작게 시작되었다. 커피잔에 손을 뻗으면 마시기로 결정하기도 전에 손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누군가 문을 통과하기 3초 전에 문을 향해 돌아섰다. 입을 열어 말하려고 하면 단어들이 이미 형성되어 있었고 이미 불가피했고 다른 삶에서 암기한 대본을 읽는 것 같았다. 가장 친한 친구 수진이 알아차렸다. 그들은 평소 장소, 바닥 타일이 깨진 카페, 죽어가는 동물처럼 비명을 지르는 에스프레소 기계가 있는 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다. 괜찮아? 수진이 물었다. 1분 동안 문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박 선생님이 곧 들어오실 거야. 서연이 말했다. 초록색 코트 입고 오트밀크 라떼를 주문하실 거야. 수진이 웃었다. 어떻게? 문이 열렸다. 박 선생님, 초록색 코트, 오트밀크 라떼를 주문했다. 수진의 미소가 사라졌다. 서연아, 진짜 이상한데. 나도 알아. 어떻게? 모르겠어.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알았다. 일어나기 전에 봤었다. 도착하기 전에 느꼈었다. 그녀의 뇌는 3초 후의 미래를 살고 있었고 의식은 따라잡으려 애쓰고 있었다. 지우와 관련된 사건은 2주 후에 일어났다. 새벽 4시 17분. 서연은 딸의 죽음이 이미 마음속에서 재생되는 상태로 깼다. 1000번도 넘게 본 영화처럼 모든 디테일이 수정처럼 선명했다. 젖은 고속도로, 대형 트럭, 지우의 손이 핸들을 놓치는 순간. 그녀는 전화를 걸었다. 지우가 답했다. 졸리고 혼란스럽고 살아있었다. 엄마, 새벽 4시예요. 무슨 일이에요? 오늘 운전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제발. 일해야 하는데 약속해. 목소리 속 절박함이 지우를 멈추게 했다. 알았어요, 엄마. 집에서 일할게요. 괜찮으세요? 아빠한테 전화할까요? 전화를 끊은 후 서연은 어둠 속에 앉아 떨고 있었다. 민호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찾았다. 이렇게 살 수는 없어. 그가 조용히 말했다. 악몽 꿨다고 새벽 4시에 딸한테 전화할 수는 없어. 악몽이 아니었어. 그럼 뭐였는데? 모르겠어. 말이 흐느낌으로 나왔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 민호가 침대 옆 램프를 켰다. 그의 얼굴은 걱정과 다른 무언가, 두려움으로 주름졌다. 그는 그녀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누군가를 만나봐야 해. 의사, 제발. 그녀는 논쟁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가 옳았다. 그녀의 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든 악화되고 있었다. 다음 날 직장에서 집중할 수 없었다. 모든 순간이 2배, 3배로 느껴졌다. 마치 깨진 거울을 통해 현실을 경험하는 것 같았다. 복도를 걸으면 동시에 다시 걷고 있었다. 책에 손을 뻗으면 의도보다 손이 먼저 도착했다. 상사가 휴게실에서 그녀를 발견했고 그녀는 아무것도 보지 않고 있었다. 서연 씨, 30초 동안 이름 불렀는데요. 죄송해요. 몸이 안 좋아요. 오늘은 퇴근하세요. 안색이 안 좋아요. 정말 그랬다. 화장실 거울에서 자신을 볼 수 있었다. 창백하고 움푹 들어간 눈. 누군가 내부에서 그녀를 파내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지우가 문자를 보냈다. 엄마, 진짜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오늘 아침 출근하려는데 갑자기 운전하면 안 될 것 같은 압도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뉴스를 봤더니 경부고속도로에서 엄청난 연쇄추돌이 있었대요. 제가 있었을 바로 그 자리예요. 제가 있었을 바로 그 시간이에요. 서연은 메시지를 3번 읽었다. 손이 마비되었다. 그녀는 알았었다. 정말로 알았었다. 300km를 가로질러 딸의 위험을 느끼고 경고했었다. 그리고 지우는 들었다. 그리고 지우는 살아있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했다. 그건 미친 짓이었다. 아니면 그렇지 않았다. 김 박사의 진료실은 소독제와 불안 냄새가 나는 건물 5층에 있었다. 서연은 대기실에 앉아 다른 사람들이 잡지를 넘기는 것을 보며 그들 중 누구도 미래를 볼 수 있는지 궁금했다. 박서연 씨? 김 박사는 서연이 예상한 것보다 젊었다. 자신감 있었다. 날카로운 눈. 그녀는 서연을 책과 자격증들과 창틀에서 천천히 죽어가는 화분으로 가득한 진료실로 안내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서연은 모든 것을 말했다. 대자비, 예감들, 순간들이 일어나기 전에 사는 느낌, 지우의 거의 사고, 미쳐가고 있거나 어떤 끔찍한 재능을 개발하고 있다는 커져가는 확신. 김 박사는 방해하지 않고 들었다. 메모를 했다. 가끔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이 끝내자 의사는 펜을 내려놓았다. 놀라실 수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미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초능력자도 아니에요. 하지만 실제 하는 무언가를 경험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럼 뭔가요? 당신의 뇌가 자신의 메커니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평생 해오던 예측들을 갑자기 실시간으로 보게 된 거죠. 서연은 눈살을 찌푸렸다. 이해가 안 가요. 김 박사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인생의 매 순간마다 당신의 뇌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추측하고 있어요. 그래야만 해요. 왜냐하면 현실은, 그리고 이건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당신은 실제로 현재 순간을 경험하지 않거든요. 지연이 있어요. 무언가가 일어나는 시점과 당신이 의식적으로 인지하는 시점 사이에 약 0.5초의 간격이 있죠. 0.5초요? 네, 그래서 당신의 뇌가 그 간격을 예측으로 채워요. 과거의 패턴을 보고 확률을 계산하고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일을 보여주죠. 보통 그 예측들이 너무 정확해서 당신은 전혀 눈치채지 못해요. 현실을 직접 경험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 뇌의 현실에 대한 최선의 추측을 경험하는 거예요. 서연은 어지러움을 느꼈다. 그럼 제가 무슨 일이 일어날 때 현실이 따라잡기 전에 당신 뇌의 예측을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예측과 실제 사건이 동시에 느껴져야 하는데 어떻게든 당신은 그 간격을 알아차리는 거죠. 답을 보기 전에 추측을 보는 거예요. 하지만 지우는요, 딸이 위험하다는 걸 알았어요. 당신의 이론으로 어떻게 설명하죠? 김 박사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당신은 딸을 끊임없이 걱정해요. 모든 부모가 그래요. 당신의 뇌는 딸의 안전에 대한 수천 가지 불안한 예측을 생성해요. 대부분은 실현되지 않아서 즉시 잊어버리죠. 하지만 그날 밤 그 예측 중 하나가 순전히 우연히 실제 위험한 상황과 일치했어요. 당신의 뇌가 사고 위험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예측하지도 않았어요. 당신은 현실과 일치한 그 하나의 걱정을 기억하고 나머지는 다 잊어버린 거예요. 설명은 말이 됐다.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었다. 그런데 왜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걸까? 서연은 김 박사를 믿으려 노력했다. 정말로. 검사들을 받았다. MRI, 인지평가, 신경학적 검진. 모든 것이 정상으로 나왔다. 당신의 뇌는 건강해요. 김 박사가 안심시켰다. 이건 그냥 인식이에요.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대 보지 못하죠. 하지만 과학을 아는 것이 경험을 멈추지 못했다. 악화되었다. 민호와 대화하면 그가 말하기 전에 다음 문장을 들었다. 거리를 걸으면 몸이 하기 3초 전에 자신이 모퉁이를 도는 것을 봤다. 의식적 마음이 잡기로 결정하지도 않은 물건들의 손을 뻗었다. 가장 나쁜 부분은 예측이 아니었다. 의심이었다. 김 박사가 틀렸다면? 이게 단지 뇌 메커니즘이 아니라면? 서연이 정말로 미래의 조각들을 볼 수 있다면? 수지는 카페 사건 후 그녀와 점심을 먹는 것을 그만뒀다. 그냥 무서워, 서연아. 네가 뭔가를 아는 방식, 자연스럽지 않아. 민호는 손님방에서 자기 시작했다. 공간이 필요해, 그가 말했다. 요즘 네가 네 같지 않아. 도서관 상사가 그녀를 따로 불렀다. 사람들이 불평해요. 당신이 이상하게 행동한대요. 아무것도 안 보고 쳐다보고 혼자 말하고. 휴직하셔야겠어요. 정신 좀 차리세요. 서연은 모든 걸 잃고 있었다. 친구, 남편의 신뢰, 직업. 모두 3초 후의 미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느 날 밤 집에 혼자 있을 때 민호는 늦게까지 일하거나 아마 그녀를 피하고 있었다. 서연은 부엌에 서서 테스트하기로 결심했다. 뭔가를 예측하겠어. 구체적인 것, 패턴 인식이나 운 좋은 추측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 눈을 감았다. 예감 전에 오는 확신의 느낌에 집중했다. 그 아는 감각에 손을 뻗었다. 그녀는 봤다. 민호가 7분 후에 문을 통과할 것이다. 하얀 장미를 들고 있을 것이다. 미안해 라고 말할 것이다. 꽃에는 작은 카드가 있을 것이다. 거의 읽을 수 있었지만 완전히는 아니었다. 서연은 눈을 뜨고
시계를 확인했다. 오후 8시 47분. 기다렸다. 8시 54분 문이 열렸다. 민호가 들어왔다. 빈손으로. 여보, 그가 피곤하게 말했다. 너무 지쳤어. 일찍 잘게. 꽃도 없고 사과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 서연은 가슴 속에서 뭔가가 부서지는 것을 느꼈다. 안도감과 실망감과 수치심이 뒤섞였다. 김 박사가 옳았다. 그녀는 미래를 보고 있지 않았다. 그냥 불안하고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고 무작위성에서 필사적으로 패턴을 찾고 있었다. 가장 평범한 방식으로 정신을 잃고 있었다. 2달 후 서연은 김 박사의 진료실에 다시 앉아 있었다. 의사가 가르친 것을 연습하고 있었다. 예측을 알아차리되 믿지 않기, 패턴 매칭을 인식하되 예언으로 취급하지 않기. 도움이 되었다. 예감들은 여전히 일어났지만 덜 마법 같았다. 더 기계적이었다. 뇌가 작업을 보여주는 것. 집에서는 어때요? 김 박사가 물었다. 더 나아요. 민호가 침실로 돌아왔어요. 다시 대화해요. 진짜로. 일은요? 다음 주에 복귀해요. 처음엔 시간제로. 좋은 진전이에요, 서연 씨. 근데 질문이 하나 있어요. 서연이 망설였다. 사고요. 일어나지 않은 지우의 사고. 우연이라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만약 어떤 수준에서 제가 뭔가를 포착했다면요. 초능력으로는 아니고, 하지만 마지막으로 통화했을 때 지우 목소리에서 뭔가를 알아챘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스트레스, 어떤 주의산만. 그래서 제 뇌가 딸이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계산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경고했고, 지우가 들었고. 김 박사가 미소 지었다. 정확히 맞아요. 당신의 무의식은 엄청나게 정교해요. 의식적 마음이 완전히 놓치는 미세 표현, 목소리 톤, 작은 행동 변화를 알아차리죠. 그런 다음 계산을 실행하고 결과를 직관이나 육감으로 전달해요. 당신은 미래를 보고 있지 않았어요. 깨달은 것보다 더 잘 딸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건 마법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에요. 그건 엄마의 뇌가 진화한 대로 하는 거예요. 서연은 눈에 눈물이 찔끔했다. 그럼 전 특별하지 않은 거네요. 아, 서연 씨. 모든 사람의 뇌가 이걸 해요. 당신은 그냥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인식,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현실을 구성하는지 볼 수 있다는 것. 그게 실제로 특별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환상 안에서 살아요. 당신은 커튼 뒤를 본 거예요. 매트릭스처럼요. 정확히 매트릭스처럼요. 서연은 진료를 끝내고 더 가벼운 기분으로 나갔다. 커피숍을 지나 공원을 지나 색소폰 연주자를 지나 걸었다. 모든 것이 이제 더 견고하게 느껴졌다. 더 진짜 같았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자기 전에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 느낌이 다시 왔다. 이전보다 더 강했다. 뼛속까지 확신. 민호가 뭔가를 말하려 했다. 중요한 것. 셋, 둘, 하나. 서열아.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생각하고 있던 게 있어. 민호가 천천히 말했다. 그날 밤 지우한테 전화했잖아. 새벽 4시. 사고를 보기 전에 봤다고 했잖아. 여보, 우리 이미 이야기했잖아. 그냥 불안했던 거. 내 말 끝까지 들어봐.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 그리고 뭔가를 깨달았어. 그날 아침 네가 전화하기 전에 나도 깼거든. 새벽 4시쯤에. 아무 말 안 했어. 왜냐면 네가 너무 패닉 상태인 것 같았거든. 근데 이상한 느낌으로 깼어.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 그리고 생각했어. 잠깐 동안 지우에 대해 생각했어. 서연의 숨이 멈췄다. 환영이나 그런 건 없었어. 민호가 계속했다. 하지만 나도 느꼈어. 그날 밤 뭔가.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추돌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정확히 지우가 있었을 곳에서 그가 아내를 바라봤다. 아마 우리 둘 다 뭔가를 포착한 것 같아. 아니면 그냥 우연이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서연아, 나도 이제 확신이 안 서. 그날 밤 서연은 민호가 잠든 후에도 오랫동안 깨어 있었다. 우연과 패턴 인식과 인간 지각의 300m초 지연에 대해 생각했다. 김 박사의 설명과 민호의 의심과 지우의 마지막 문자 메시지에 대해 생각했다. 그리고 진실에 대해 생각했다. 어쩌면 정말 어쩌면
뇌 메커니즘과 진정한 직관 사이의 경계선이 누구도 인정하고 싶어 하는 것보다 더 얇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밖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창문에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익숙한 소리, 예측 가능한 소리. 하지만 예측은 예언이 아니었다. 패턴은 운명이 아니었다. 뇌는 원하는 만큼 추측할 수 있었다. 현실은 여전히 그녀를 놀라게 할 힘이 있었다. 그리고 그건 괜찮았다. 그게 인간이었다. 눈을 감고 잠으로 떠내려갔다. 내일이 무엇을 가져올지 궁금해하며 실제로는 모른다는 것에 감사하며. 하지만 잠이 그녀를 데려가기 직전 마지막 생각이 들었다. 아니면 아는 걸까? 데자비의 첫 에피소드 6개월 후 박서연은 삶을 다르게 걸어간다. 미래를 볼 수 있어서가 아니다. 볼 수 없다. 하지만 자신을 보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이제 예측들을 알아차린다. 뇌가 사람들이 말하기 전에 무엇을 말할지 채우는 방식, 마시기로 결정하기 전에 커피잔에 손을 뻗는 방식, 세상과 그것에 대한 경험 사이의 작은 지연. 예감은 초자연적이지 않다는 걸 배웠다.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다. 다음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일을 보여줌으로써 안전하게 지키려는 뇌. 때로는 맞다. 때로는 치명적으로 틀리다. 그게 의식의 대가다. 하지만 서연이 또한 배운 것이 있는데 이건 김 박사가 완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다. 때때로 우리의 뇌는 너무 미묘하고 너무 미시적인 것들을 포착해서 우리조차 우리가 그것을 안다는 걸 모른다. 엄마의 직관은 마법이 아니다. 논리가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위험을 계산하는 100만 개의 작은 관찰이다. 시간적 역설, 시간 루프, 데자비, 이 순간을 전에 살았다는 느낌. 그것들은 메커니즘의 결함이다. 뇌가 작업을 보여주는 것, 현실이 따라잡기 전에 예측이 잠깐 보이는 것. 서연은 여전히 그날 밤 지우의 생명을 구했는지 아니면 그냥 운 좋은 우연이었는지 모른다. 아마 영원히 모를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그 불확실성이 괜찮다. 왜냐하면 진실은 우리 모두는 시간 여행자다. 우리 각자는 0.5초 과거를 살고 있고 지연된 감각 데이터와 교육받은 추측으로부터 뇌가 만들어내는 신중하게 구성된 현재 순간을 경험하고 있다. 당신은 현실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는 당신 뇌의 현실 예측을 보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너무 정확해서 차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 눈치챌 때까지. 이제 여러분에게서 듣고 싶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일어난 적 있나요? 도저히 알 수 없었던 위험에 대해 누군가에게 경고한 적 있나요? 순간이 일어나기 전에 살아본 적 있나요? 시간 루프에 갇힌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강한 데자비를 느낀 적 있나요?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왜냐하면 서연의 경험은 드물지 않습니다. 그냥 드물게 이야기될 뿐이에요.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두개골 안에서 돌아가는 이상한 메커니즘에 대한 더 많은 탐구를 위해 구독하시고 이런 불가능한 순간들을 경험한 누군가와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뇌는 지금 이 순간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수백 개, 수천 개. 당신이 눈치채지 못하는 건 그것들이 너무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끔씩 커튼이 열립니다. 메커니즘이 보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실제로 과거와 미래의 조각들로부터 현재 순간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엿보게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 여러분.